자, 세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필요한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생명 중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SLDC라고 해요. 그 소프트웨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폐기될 때까지. 그때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은 요 순서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이에요. 이 회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맞지? 그리고 유지 보수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테스트고요. 그리고 구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가 된다. 설계가 좀 더 상위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형화해 놨는데 대표적인 아이가 폭포수 모형이에요. 얘는 이름 그대로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얘는 여기 안 돼.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 단계,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 같은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폭포수 모형의 특징 및 장점이 나오는데, 폭포수는 당연히 개발 과정이 일정하게 진행이 돼요. 규정된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고요. 유사한 개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품질 면에서 좋아요. 단계별로 그 절차가 잘 정리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모형 적용과 경험과 성공 사례가 많아요. 순차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고요. 오래됐으면서도 가장 전통적인 기법입니다. 단계적 정의와 산출물이 명확해요. 대신에 폭포수 모형의 단점은요. 얘는 현실적으로 오류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데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또 과정 중에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적인 거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아이가 폭포수 모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놈이 바로 히포예요. 히포. 예전에 이 옷 브랜드 중에 히포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도 나오나요? 하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히포가 하이어러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분석 및 설계 방법론 중 하나고요. 얘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시적 도표, 그리고 총체적 다이아그램, 세부적 다이아그램으로 구성된다.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포에서는 우리가 총체적 다이아그램, 가시적 도표, 세부적 다이아그램 이렇게 되고, 가시적 도표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능과 흐름을 나타내는 표시죠. 가시적,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예요. 이게 보니까 뭐예요? 가시적 도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비주얼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맞습니까? 그리고 오버뷰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잖아. 세부적 다이어그램, 디테일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한자어로 변환을 하면 뭔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포는요,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수정 유지 보수가 쉬워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예요. 얘는 자, 상위 레벨에 하위 레벨로 세분화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입력된 데이터 처리, 로직이나 출력 결과를 각각 분리해서 분석 및 설계를 수행해요. 구조화된 분석 및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구현 단계에서 쉽게 코드할 수가 있어요. 모듈화 및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히포 기억하세요. 얘는 뭐다? 계층적 구조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가시적, 총체적, 세부적 다이어그램 종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나선형 모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폭포수처럼 보헤미 형님께서 제시했고요. 얘는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점증적 모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지 보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험 분석이에요. 위험 분석이 나오는 순간 얘는 나선형 모형입니다. 됐죠? 이것만 아시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검증, 고객 평가. 1, 2, 3, 4. 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보이시죠?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과 검증, 고객 평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시제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시제품.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큰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우리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제품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잘 팔리겠죠. 그럼 고객님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큰 건물을 하나 짓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도면만 갖다 줘요. 그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 하거든, 도면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형을 만들어요. 3D 프린터로 모형 쫙 만들어요. 됐죠? 이걸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요구사항 변경이 아주 용이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건 개발 중에 요구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것과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해요. 즉,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실제 소프트웨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 갔는데 커튼도 막 고급으로 달아놓고 바닥재도 막 엄청 좋은 걸 해놨는데 실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모형의 장점에 대한 거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도 한번 봐주셔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상향식 설계와 하향식 설계가 있어요. 자,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 각각 단위의 기능들을 하는 아이들을 먼저 설계하는 거고요. 하향식 같은 경우는 제일 맨 위에 있는 메인 펑션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일 하위에 있는 뭐가 있을까? 아이템부터 개발하는 게 상향식 설계고요. 하향식 설계는 캐릭터부터 하는 거야. 그럼 캐릭터 만들고 걔가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이제 하향식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아주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V 모델이에요. 얘는 폭포수 모형에다가 시스템 검증하고 테스트를 강조한 작업이에요. 이 그림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요구사항 분석하고요. 기능 명세를 분석해요.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해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자, 개발 단위에서 각각의 모듈들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단위 테스트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조합해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요. 얘네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봐서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인수 테스트를 합니다. 이 순서 기억하시고요. 각각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인수 테스트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출제돼요. V 모델의 장점은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테스트가 병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결함을 초기에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개발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단계마다 검증 및 확인 단계가 있어서 개발 과정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요. 테스트 케이스와 개발 케이스 상호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매번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변경이 어렵고 요구사항 변경되면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모든 단계 수정해야 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험 요소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개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애자일은 화살이 뿅 날아가는 걸 우리 애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보면 뭐야? 빨리 개발하는 거. 그지? 문서화 필요 없어요. 고객하고 딱 끈끈하게 옆에 앉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해 주는 것을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자일 방법론은 짧은 릴리즈와 반복, 점증적 설계에 사용자가 참여해요. 문서 최소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애자일 방법론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스크럼, DSDM,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론, FDD, 크리스탈, ASD, DAD 이런 아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XP와 스크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애자일 선언문이에요.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요. 고객님과, 그치? 완벽한 문서보다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업이 더 중요해요.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변경에 대한 응답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개발이 굉장히 빨라지고 출시를 빨리 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10년 걸리면 못 쓰잖아 나중에. 그치? 한 달 안에 빨리 만들어가지고 끝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배달앱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앱 인기 있으니까 빨리빨리 만들잖아. 그치? 뭐 메신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애자일 방법론의 장점은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 변경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유동적으로 좀 변경이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면 그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개발이 우선이니까 기존 코드에 대한 유지 보수나 개선 작업이 미루는 경우가 많아져 기술적 부채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족할 수가 있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또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 참여가 미흡할 경우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을 살펴봤어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XP와 스크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